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상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넵튠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컨셉, 그리고 이제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하게 되는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데이터셋들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하실 때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라고 하는 데이터셋의 종류들, 어떤 종류들이 있고 쿼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특정한 이제 그래프 타입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 추천을 할 때 어떻게 그래프 데이터와 그리고 이제 쿼리가 작성될 수 있는지 이그젬플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난 리인벤트에서 발표됐던 아마존 넵튠이라고 하는 완전 관리형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아키텍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하면서 상호 연결성이 높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응용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때 상호 연결성이 높은 데이터는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highly connected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제가 이제 한글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연관 관계가 굉장히 높아서 다양한 종류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를 저희가 highly connected 되어 있는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사용자들끼리의 친구 관계라든지, 또는 이제 사용자가 특정한 포스트를 좋아요 또는 이제 라이크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던 관계라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대표적으로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하일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데이터의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레스토랑 추천 같이 사용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들이 있어서 사용자와 레스토랑과 음식과 뭐 이런 이제 관계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이제 또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있어서의 프로드 디텍션 같은 것들을 구현을 할 때 역시 구매를 한 사용자가 있고 또 프로덕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한 사용자에 연관되어 있는 각종 주문하고 관련한 정보 또는 이제 제품하고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이 각각의 정보가 따로따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은 상태로 데이터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highly connected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종류의 이제 데이터들이 사용이 되는 곳이 앞에도 보셨지만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또는 친구 관계 또는 이제 상품 추천과 같은 것들을 하는 식으로 레코멘데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게 되고요. 또는 이제 지식 그래프라고 해서 특정한 난리지들이 있습니다. 각종 이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을 지식으로 관리를 할 때 그 지식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또 역시 highly connected 되어 있는 데이터 예라고 또 할 수도 있겠고요. 프로드 디텍션이라든지 또는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취급되는 데이터셋들, 그리고 네트워크나 IT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자체가 다양한 네트워크 장비들이나 토폴로지 자체가 이미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셋을 취하고 있어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연결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만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추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이제 동그라미 돼 있어서 있는 게 두 개가 보이시죠? 위에 있는 원 안에는 특정한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원 안에는 특정한 스포츠가 있네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특정한 스포츠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그 팔로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 명이 있죠. 왼쪽에 있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사용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용자,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사용자도 화살표가 이렇게 돼서 특정한 스포츠를 좋아하고 있고요. 이 특정한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용자 3명 중에서 2명이 특정한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이미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용자들이 2명이나 구매한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는 식으로 저 삼각형을 닫는 게 하나의 이제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예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조금 더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용자 3명이서 서로 이제 친구 관계가 있게 되죠. 오른쪽 위에 있는 사용자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용자하고 친구 관계이고 또 다른 사용자하고 친구 관계이면 두 사람이 이제 또 다른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삼각형을 닫을 수 있게 또 추천을 해주는 게 친구를 추천하는 하나의 이제 이그젬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그래프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또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식 그래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그래프를 보시니까 어디에 지금 있는 곳인가요? 지금 파리가 가운데 보이고 파리 안에 있는 에펠탑도 있고 루브르 박물관도 있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도 있고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누구이고 하는 이제 서로의 난리지 또는 정보에 대한 그래프 셋들이 표시가 돼 있죠. 이런 방식의 그래프 데이터를 취급을 하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 셋들로부터 답변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은 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그래프 셋에서 보면 모나리자는 다빈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지식 간의 난리지 간의 연관 관계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루브르에 작품이 있는 작가들은 누가 있는가 라고 하면 루브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은 현재 그래프에서는 모나리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모나리자의 작가는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역시 이런 질문에도 답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앨리스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저기 이제 앨리스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어서 이 사용자가 파리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갈 때 박물관을 어디를 가볼 것인가, 파리에 있는 동안 방문할 수 있는 뮤지엄은 어떤 곳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래프 형태의 난리지 그래프를 구성을 해놓고 쿼리를 하게 되면 저런 종류의 답변들을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게 저희가 그래프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또 이제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세션이 작년 그 리인벤트에서 발표했던 아마존 넵튠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이제 세션이게 되는데요. 이미 이 아마존 넵튠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사용자들을 위해서 하나의 이제 그 서비스를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톰슨 로이터에서 이제 제공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글로벌한 사용자들에 대해서 각국의 이제 국가마다 그 국가에서 따라야 하는 조세 정책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용자마다 다른 지역에 서로 다른 조세 정책을 가지고 이 사용자는 어떤 조세 정책을 적용받아야 하는지와 같은 정보들을 이미 이제 아마존 넵튠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정보를 제공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는 항상 이제 보통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종류의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셋 그리고 이제 연결성이 높은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이 그래프 데이터셋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그래프의 예제들을 보면 추천을 해내기 위해서 또는 이제 지식들 간의 연관 관계를 파악해내기 위해서 이제 서로 다른 엔티티들을 계속 이제 찾아가는 그런 종류의 쿼리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요. 만약에 이런 종류의 쿼리를
RDBMS에서 작성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수준의 네스티드 조인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QL 문 자체가 그런 종류의 쿼리를 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프와 같은 데이터셋들을 잘 처리해내기 위해서 작성된 쿼리는 아니기 때문에 쿼리가 이제 그 실제 엔티티들 간의 구성 관계를 잘 이제 판단을 하기도 어려운 형태로 작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인 같은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스캔해내고 할 때 있어서 스토리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I/O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또 이런 종류의 이제 프로세싱을 해내는데도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셋들을 처리하기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관계가 이제 높은 하일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데이터들 간의 그런 관계 같은 것들은 항상 새로 추가가 됐다가 또 삭제가 됐다가 변경됐다가 하는 식으로 데이터들 간의 관계가 항상 이제 변경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특정한 테이블을 설계를 하고 또 스키마를 구성을 할 때 그 스키마가 고정된 스키마를 가지게 돼서 데이터들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스키마를 변경하는 일도 또 이제 마땅치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살펴봤던 그런 종류의 하일리 커넥티드 되어 있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셋들을 처리를 할 때는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조금은 이제 다른 방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 다이어그램에서는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이제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다이어그램들을 스키마 설계하면서 많이 보셨던 패턴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회사에서 인플로이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인플로이들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고 또는 그 스킬들이 어떤 이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데 쓰이게 되고 있고 하는 정보들을 이제 관리를 했던 게 왼쪽에서 보셨던 것이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했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서 보시면 이제 그래프 데이터셋을 새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 릴레이션십들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로이가 있고 어떤 스킬들을 가지고 있고 그 인플로이는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는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라고 하는 식으로 각각의 엔티티들, 노드들 그리고 그 노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식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데이터셋들을 가장 잘 처리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의 엔진이라든지 또는 이제 스토리지 저장소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형태의 데이터셋을 처리하는데 적합하게 돼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아마존 넵튠을 비롯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 또는 이제 데이터의 모델링 방법에 따라서 크게는 이제 널리 쓰이는 그런 데이터 모델링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한 가지는 프로퍼티 그래프, 이제 데이터들의 각각의 프로퍼티에 집중을 하는 프로퍼티 그래프가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로는 아파치의 팅커팝과 같은 프레임워크가 있게 되고요. 이런 이제 팅커팝에서는 노드가 있고 각각 노드들 간의 릴레이션십들이 있어서 이 노드와 릴레이션십들에 대한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프로퍼티를 기반으로 쿼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프레임워크가 제공이 됩니다. 데이터를 쿼리를 할 때에는 기존의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SQL문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들도 각각의 데이터 프레임워크에 맞는 그래프 쿼리 랭귀지가 있습니다. 팅커팝 같은 경우에는 그램린이라고 하는 그래프 쿼리 랭귀지, 트래버설 랭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류의 그래프 프레임워크로는 특정한 리소스 그리고 이제 그 리소스에 대한 디스크립션, 이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각각의 리소스들이 있고 각각의 리소스들에 대한 일종의 URI 같은 것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각종 어트리뷰트들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하는 RDF라고 하는 포맷이 또 이제 월드와이드 웹 컨소시엄 같은 데서 표준으로 지원을 하는 그래프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래프 쿼리 랭귀지로 SparkQL 또는 이제 스파클이라고 하는 쿼리 랭귀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프레임워크, 쿼리 랭귀지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은 이제 몇 가지 종류의 툴들, 솔루션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또 AWS 인프라스트럭처 위에서 기존의 다양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이미 AWS에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잘 동작합니다. 네, 처음에는 잘 동작을 합니다. 특히 이제 POC를 한다든지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기관에서는 잘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주에서 보면 대량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노스퀄의 범주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데이터 셋들이 증가하고 릴레이션십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역시 확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클러스터가 안정성 있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따라서 라이센스를 필요로 한다든지 또는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필요로 한다든지, 그리고 또 상용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라이센스를 필요한다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마다 본인들이 지원하는 데이터 포맷들이 있어서 앞에 이제 보셨던 표준적인 프레임워크들을 지원하는데 제약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있었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목표를 가지고 완전 관리형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출시가 되었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대량의 스루풋에서도 아주 낮은 수준의 레이턴시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가용성을 제공을 합니다. 세개 가용 영역,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영역 인프라의 3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의 데이터 복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셋에 대한 가용성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전 관리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인프라 자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최소화하고, 그 위에서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그램린이나 스파큐엘 가지고 쿼리 랭귀지만 아주 이제 쉽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널리 쓰이는 프레임워크인 아파치의 팅커팝이나 RDF 같은 그래프 모델을 둘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셋을 취급하는지에 따라서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넵튠 서비스에 대해서 오버롤하게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지금 이 가운데에 굉장히 고성능의 최적화되어 있는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있어서 이게 아마존 넵튠의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 인스턴스 위에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실 때는 다양한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실 텐데, 팅커팝 또는 이제 RDF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시고 그램린, 스파큐엘 같은 쿼리 랭귀지 가지고 쿼리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인스턴스 하부에서는 저희 아마존에서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지 서비스가 3개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의 복제를 유지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스토리지 서비스 기반으로 리드 리플리카, 읽기 복제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 저장 시 암호화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서 취급하는 데이터셋의 규모가 결코 작은 규모의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저장소로부터 이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벌크로 인제스션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 S3 같은 저장소에서 벌크 로딩을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콘솔이나 API 또는 CLI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이제 널리 쓰이는 프레임워크에 있고 랭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타입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프로퍼티 그래프입니다. 프로퍼티 그래프입니다. 특정한 노드가 있고 릴레이션십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프로퍼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팅커팝에서는 이 프로퍼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드에 해당하는 것이 버텍스라고 하는 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버텍스는 어떤 타입의 버텍스인지 레이블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특정한 이제 사용자가 있게 되는데 저 버텍스는 특정한 사용자라고 하는 유저라고 하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의 유저에 대해서 릴레이션십이 있게 되는데 이 릴레이션십을 여기에서는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텍스가 있고 엣지가 있어서 그 각각에 대해서 레이블을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친구라고 하는 레이블로 관리가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종류의 프로퍼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에서는 사용자에 대해서 네임이 빌이고 사용자에 대해서 네임이 사라이고 그 다음에 프렌드 엣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프로퍼티는 언제부터 친구였고 하는 것들이 프로퍼티로 관리가 되고요. 이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설정하고 싶은 어떤 종류의 어트리뷰트들도 일종의 키밸류 셋 형태로 계속 프로퍼티를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셋이 관리가 되는 것이 프로퍼티 그래프에 해당하고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널리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는 팅커팝이 있어서 쿼리 랭귀지를 작성을 할 때에는 그램린이라고 하는 쿼리 랭귀지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아마존 넵튠에서는 출시 당시에서의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발표를 했던 당시에서의 가장 최신 버전에 해당하는 2017년 저게 8월이죠. 8월에 출시가 됐던 그램린의 3.3.0 버전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형태의 데이터셋을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넵튠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래프 쿼리를 만약에 작성을 해본다 라고 하면 간단하게 버텍스들을 추가하고 엣지를 추가하는 쿼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제 자바에서 자바 클라이언트를 가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존 넵튠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커넥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커넥트를 해서 지금은 이제 G로 표시가 돼 있죠. G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 있고 유저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add 버텍스 가지고 레이블은 유저이고 네임은 빌이고 한 버텍스를 추가를 하면 지금 위에 보시는 유저 빌이라고 하는 버텍스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사용자 추가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또 버텍스를 추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의 관계, 두 개의 버텍스 간의 엣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add 엣지라고 하고 레이블은 friend 그리고 이제 유저 아이디를 제공을 하게 되면 두 사람 간의 엣지가 생성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버텍스를 추가하고 엣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 그래프 데이터셋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보셨던 거하고 이제 사뭇 좀 다르게 보이는데 또 다른 형태의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워크이 RDF, 리소스 데스크립션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소스는 그 리소스를 가리키기 위한 고유의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nternationalized Resource Identifier IRI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파이어가 있게 되고요. 실제 생긴 거는 저희가 URL 표시할 때 URI 표시하는 형식하고 되게 유사하게 생겨 있죠. 저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있고 리소스를 디스크립션 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트리플들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Subject, Predicate, Object.
저 리소스가 어떤 리소스인지 서브젝트를 작성을 하고요. 그 서브젝트를 설명하는 프레디케이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작성을 하시는 방식으로 3개의 트리플들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젝트에는 URI가 해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URI가 어떤 URI인지를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가지 형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위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은 오브젝트가 리터럴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고, 제일 아래에 보시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덴티파이어를, 새로운 IRI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것 같이 IRI가 서브젝트로 있고, 특정한 타입은, 이 RDF에서의 타입은 유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유저에 대한 정보, 각종 어트리뷰트들이 이제 저기에 속하겠죠. 그 정보는 네임이면서 빌리다라고 하면, 저렇게 돼 있는 형태의 리소스를 추가하게 되면 앞에서 저희가 사용자, 유저, 빌 추가했던 것처럼 리소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를 또 다른 리소스에 대한 IRI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곧 두 리소스들 간의 릴레이션십을 지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 오브젝트에 IRI를 지정을 하는데 다른 사용자를 가리키는 IRI를 지정을 하게 되면 2개의 리소스 간의 friend라고 하는 릴레이션십을 저희가 추가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가지 형태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관리가 되는 방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한번 그 쿼리가 또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간단하게 비교를 했던 것처럼 서로 이제 그 다이어그램을 표시할 때는, 스키마를 표시할 때는 기존의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하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모델하고 2개가 이제 좀 차이점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왼쪽에서 보시는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데이터 모델링은 특정한 상품을 주문하는 상품 주문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주문했던 오더 테이블이 있고요. 주문에 대한 상세 내역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들이 있고요. 아주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매 이력, 상품 구매와 관련한 테이블들을 표현하는 관계죠. 그래프 데이터 모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이제 컴퍼니, 커스터머들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더들이 있게 되고요. 제품이 있고 오더 디테일이 있게 되고 공급자가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버텍스가 있고 그 버텍스의 레이블들이 있고 상세한 내용은 프로퍼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 모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쿼리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쿼리를 한번 작성을 해봅니다. 저희 그 아마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서 에코라고 하는 알렉사가 탑재되어 있는 스피커 디바이스가 있죠. 에코를 구매한 구매자들의 회사의 이름들을 조회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모델링에서 만약에 SQL 쿼리문 가지고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해내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커스터머 네임을, 컴퍼니 네임을 셀렉트 해오는 방식으로 될 거고요. 테이블들 간의 조인은 오더 테이블을 조인하고 오더 디테일 테이블을 조인하고 그 다음에 상품 테이블을 조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절은 프로덕트 네임을 에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프 쿼리 모델에서는 형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우선 이제 RDF로 표현됐던 스파QL에서의 쿼리 랭귀지를 보면 그 리소스에 대한 아이덴티파이어가 있는데 길었죠. URI 형태여서 길었기 때문에 그 이제 앞부분을 따서 프리픽스로 이제 둡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를 해오는데 컴퍼니 네임, 그 앞에 이제 물음표가 있는 거는 변수를 이제 뜻하기 위해서 컴퍼니 네임이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DF에서는 3개의 트리플들을 작성을 한다고 했죠. 서브젝트, 프레디케이트,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작성이 됩니다. 커스터머에 대해서 조회를 해오기 위해서 커스터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디케이트에서는
오더를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들을 오더로부터 조회를 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오더인데 오더의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또 오더 디테일에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프로덕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오더 디테일로부터 프로덕을 가지고 있는데 프로덕, 그리고 이제 그 프로덕에 대해서 조건절에 해당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코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거를 쿼리해 오는 방식으로 그래프가 작성이 됩니다. 그램린에서는 앞에 보셨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프에서 버텍스들을 리턴을 할 건데 레이블이 프로덕이면서 네임이 에코인 버텍스들을 리트리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프로덕인데 이제 끝에서부터 보면 제일 밑에 줄에서 보면 컴퍼니 네임들에 대한 밸류를 가지고 오는데 이 컴퍼니 네임들이 오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엣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더에 대한 디테일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더 디테일로부터 프로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래프들을, 버텍스들을 트래버스에 해간 다음에 쿼리하는 방식으로 쿼리가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SQL문을 작성했을 때에 비해서 이제 그 그래프의 프레임워크가 조금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래프 랭귀지가 조금 바뀌는 거에 따라서 쿼리 작성하는 이제 패턴이 조금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셋이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친구들 간의 관계를 추천해 준다든지 하는 것들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가장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예제입니다. 친구를 이제 추천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친구들 간의 관계가 있을 때 이 마지막에 그 친구 관계를 저 삼각형을 닫아줄 수 있는 이제 삼각형을 닫는 문제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요. 최초에는 테리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 추천을 해준다라고 하면 현재 친구 관계를 파악해서 다른 친구들을 파악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들을 찾아서 이 테리 사용자한테 추천을 해주는 게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친구들 추천해주는 그런 이제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쿼리를 작성해 보면 뭐 길지 않게, 아주 길지 않게 간단히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했었죠? 제일 처음에는 테리라고 하는 내 자신을 추천을 해주고자 하는 그 사용자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사용자인데 네임은 테리를 가지고 있는 버텍스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테리의 친구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프렌드를 이제 가지는 친구들을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친구의 친구들을 다시 한번 찾으면 아까 그림에서 유저가 있고 친구의 친구를 찾는 방식으로 이제 쿼리가 작성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실제 친구 추천을 할 때 발생하는 일에 해당이 되겠죠. 내 친구의 친구만 그냥 쿼리를 하면 그 안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미 친구였던 나 자신이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친구 추천을 해줄 때는 나는 빼고 추천을 해야 되죠. 네, 그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구의 친구를 또 쿼리를 해보면 나하고 이미 친구 관계인 친구들이 있겠죠. 이미 친구인 친구를 또 추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 개를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본인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미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조건들을 가지고서 그래프에 트래버서를 해서 여기 나온 결과 값들을 그룹 바이하고 오더 바이해서 결과를 전송을 하면 이게 아주 간단하게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친구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 쿼리 작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넵튠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지를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이제 AWS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하고 똑같이 아마존 콘솔에 들어가시면은 손쉽게 구성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마치 RDS 그리고 이제 아마존 오로라와 같은 다른 서비스에서 제공을 하는 것 같이
멀티 에이지에 걸쳐서 복수 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고가용성 구성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넵튠에서의 클러스터는 하나의 마스터가 있고 하나의 마스터의 쓰기는 이제 전부 다 마스터에다가 하겠죠. 그리고 원 마스터에 다른 읽기 복제를 추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최대 15개까지 읽기 복제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고요.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저장 시의 암호화, 전송 시의 암호화, 그리고 백업 복구에 대한 기능,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라고 하는 특정 시점으로 복원할 수 있는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 기능까지 제공을 합니다. RDS 인스턴스 런치를 할 때 그 RDS 인스턴스는 보통 저희가 VPC 안에서 서브넷 구성을 한 다음에 가장 프라이빗한 서브넷 구역에다가 그 인스턴스를 배포를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넵튠도 VPC 안에 인스턴스를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배포하면 그 클러스터에 대한 일종의 넵튠 인스턴스에 대한 엔드 포인트가 서브넷 안에 들어있게 되고, 이 엔드 포인트는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것들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파이어월 구성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PC 안에 배포를 하고 나면은 밑에 있는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가용 영역에 특정 서브넷에 배포가 되지만, 스토리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세 개 가용 영역에 걸쳐서 배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VPC를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AWS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 잘 아시는 분들은 친숙하실 텐데, 이 그림이 다른 AWS 서비스에서 보는 그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희가 MySQL하고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아마존 오로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거기서도 스토리지 서비스가 3개 가용 영역에 6개의 복제를 리플리케이트 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내부적인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요. 백업은 S3에 연속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백업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위한 각각의 노드나 디스크 같은 것들에 대한 페일류어나 또는 이제 핫스팟이 발생했다든지 그걸 리밸런싱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사용자가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이 저 스토리지 서비스를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기 작업, 읽기 작업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내구성을 제공을 하면서 또 이제 고성능의 성능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기 쓰기 작업에 대한 쿼럼 컨디션 같은 것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RDS 같은 서비스를 쓰시던 것에 비해서 또 장점이 있는 게, 스토리지를 EBS 볼륨을 미리 프로비저닝 해놓고 쓰시는 게 아니라 데이터셋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쓰기만 하면 10GB 단위로 세그먼트가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면서 최대 64테라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3개 가용 영역에 걸쳐서 6개의 복제가 있다는 것은 특정 어느 노드에서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이제 어느 디스크 수준에서 장애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가용 영역 전체에서 장애가 발생을 해서 2개 이상의 스토리지 노드가 가용하지 않더라도 이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6개 중에서 4개 쓰기가 완료되면 쓰기를 끝났다고 하는, 이제 커밋을 완료하게 되는 쓰기에 대한 쿼럼 컨디션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6개의 복제 중에서 3개가 읽기가 가용하면 읽기를 완료할 수 있는 3개에 대한 이제 쿼럼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한 이후에 만약에 복구가 필요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 노드나 사용자하고 무관하게 내부적으로 스토리지 노드끼리의 피어투피어로 데이터를 복제해서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 복제가 되기 때문에 가용성이나 안정성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아마존 오로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읽기 복제의 특성들을 하고 똑같이 각 가용 영역에 걸쳐서 15개까지 읽기 복제를 추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관점에서는 일종의 셀렉트 해오는 읽기 쿼리에 대해서는 저 읽기 복제들에 대해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부하를 분산을 할 수가 있고,
마스터에 대해서만 쓰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용성 관점에서는 하나의 프라이머리, 하나의 마스터가 만약에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순서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읽기 복제로 그게 승격이 되겠죠.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노드에 대해서도 이제 읽기 복제가 제공이 돼서 성능을 더 확장할 수 있고 가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장애를 탐지하고 나서 복구가 완료되기까지는 30초 이내로 빠른 시간 안에 페일오버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백업 복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백업 복구 기능이 제공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넵튠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토리지 용량이 최대 64TB까지 제공을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큰 데이터셋을 풀 백업을 받는다든지 또는 인크리멘탈로 백업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변경 시점하고 지금 백업을 해야 되는 시점 사이에서 데이터 변경분이 많다면 수테라바이트 수준의 백업을 받아내는 것이, 백업을 받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성능을 영향을 주지 않을지 하는 것도 아주 큰 컨선이 됩니다. 근데 넵튠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RDS나 레디시프트나 다이나모DB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백업이 인크리멘탈 수준이 아니고 컨티뉴어스하게 백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고 각각의 세그먼트들이 있어서 그 세그먼트 단위로 데이터 블록에 대한 변경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변경분들은 지속적으로 S3에 백업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특정 시점에 백업을 만들라고 하면, 백업을 하라고 하면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성능은 영향을 주지 않고 컨티뉴어스하게 백업이 돼 있던 S3에 있는 블록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백업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스냅샷 같은 것들은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백업을 하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저 큰 규모의 백업을 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리스토어를 할 때에도 스냅샷을 저희가 생성한 그 시점으로 리스토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점, 특정한 시점으로 항상 리스토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를 할 수가 있고, 이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를 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포인트 인 타임 리스토어를 하죠.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찾아가기 위해서 저 특정 시점 복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아마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완전 관리형의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마치 RDS 쓰시는 것처럼 손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넵튠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프레임워크, 그리고 쿼리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팅커팝과 RDF, 그리고 쿼리 랭귀지는 그램린과 스파QL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처럼 멀티에이지의 가용성이라든지 읽기 복제라든지 저장 시 전송 시의 암호화라든지 백업 복구와 같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마치 RDS를 쓰시듯이 그래프 데이터셋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넵튠 서비스를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지난 리인벤트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소개를 드려서, 이제 비슷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려면 지난 리인벤트 동영상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넵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공식 출시가 돼 있지는 않고 프리뷰 신청을 받아서 프리뷰에 이제 가입이 되신 사용자들에 한해서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또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하신다면 저 평가판에 가입해서 서비스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